안녕하세요. 6월 23일자 주요 신문 사설들, 오늘은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를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들, 또 언론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핵심을 짚어볼게요. 당신께서 꼭 아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들이 꽤 많은데요.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위기 문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첫 만남, 또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도 심상치 않고요. 마지막으로 좀 논란이 되는 기업 소송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국제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 핵심 시설을 공습했다고요? 중동 상황이 갑자기 확 안 좋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적인 공격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근데 이란이 바로 이스라엘의 미사일 보복을 했죠. 이러면서 이게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올 텐데요. 그럼요. 당장 안보 경제 상황 점검 회의가 열렸고요. 제일 걱정되는 건 역시 유가 그리고 물류 비용이죠. 특히 그 호르무즈 해협, 우리가 원유 수입의 72%를 거기로 들여오는데 여기가 막힐 수도 있다. 이건 정말 아찔한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아, 거기다가 미국 관심이 이제 중동으로 확 쏠리면 한반도 문제는 좀 뒤로 밀리고 또 방위비 분담금 압박, GDP의 5%까지 내라는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네요. 우린 그럼 2.3% 정도인데. 네, 바로 그런 지점들을 신문들이 짚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 네. 그 결정 나왔죠. 대통령실 설명은 국내 문제도 있고 또 중동 상황도 불확실하고 이런 이유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결정의 파장을 두고는 좀 시각이 엇갈립니다. 첫 한미 정상 만남 기회가 미뤄진다는 점도 그렇고 또 서방 동맹국들이 다 모이는 자리인데 한국만 빠진다. 이게 상징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조선일보에 있었고요. 하긴 나토 회의가 요즘 보면 단순 군사 동맹을 넘어서서 그 자유민주 진영의 결속 이런 성격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3년 내내 가다가 새 정부 딱 들어서고 안 가니까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볼까 이것도 좀 신경이 쓰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혹시 중국이나 러시아 눈치 본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반면에 한겨레는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여야가 좀 힘을 합쳐서 외교 경제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외교 문제가 결국 또 국내 정치랑 바로 연결되는데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랑 만났잖아요. 취임 후 18일 만에. 네, 만났죠. 일단 대화의 문은 텄다 이런 점에서는 다들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내용을 들어보면 서로 입장 차이가 꽤 컸던데요? 네, 그랬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이거 다시 생각해보라. 또 법사위원장 자리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근데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협상할 사안이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죠. 반대로 민주당이 요구한 2차 추경안, 이거에 대해선 또 국민의힘이 반대하고요. 물가 오른다, 형평성 문제 있다 이러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건 두고 국정 발목 잡기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고요. 아, 그래도 아주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닌가 보네요. 대통령이 추경 관련해서 야당 의견 듣고 좀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런 여지는 좀 남겼고요. 또 인사검증할 때 가족 문제는 좀 신중하자. 여기에는 공감대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다는 점도 일단은 지켜볼 만하고요. 결국 세 신분 다 협치,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협치가 참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이 이렇게 팽팽한 사이 경제 쪽은 지금 빨간불이 켜졌어요. 서울 아파트 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계 대출도 다시 늘고 있고요. 이러다 또 영끌 분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죠.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오르는 걸까요? 이게 좀 복합적인데요. 강남이나 용산 규제하니까 다른 데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도 있고 대출 규제 강화되기 전에 막차 타려는 수요, 또 금리 곧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감, 이런 단기적인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역시 서울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는 그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정부 대응이 좀 늦는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장관이나 차관 자리가 아직 비어 있어서 그런가? 네, 그런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한겨레 같은 경우는 단기 규제도 규제지만 빨리 좀 종합적인 공급 대책 내놔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일보는 추경안에 들어있는 다른 내용, 그 장기 연체 채무 탕감 문제, 이걸 좀 지적했네요. 아, 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빚, 이걸 이제 탕감해 주겠다는 건데요. 취지는 좋은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여기서 좀 논란이 있는 거죠. 들하고 협의해서 받겠다. 이게 사실상 관치기부 아니냐는 거죠.
정부가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거 아니냐? 이게 근데 좀 재밌는 게 정부가 다른 쪽에서는 상법 개정에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넓히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좀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행이 주주이익 줄어드는 거 감수하고 정부 정책 따른다고 몇천억씩 내면 나중에 주주들이 왜 우리 이익 해치냐면서 배임 소송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 목표끼리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겨레 사설인데요. 이건 좀 듣고 좀 놀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15년 전 파업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 걸었던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그 70대 노모한테 대신 빚 갚으라고 했다고요? 네,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현대차 사내하청 소속이었던 고 송현석 씨 얘기입니다. 파업 참여했다가 손배소송을 당했는데 지난 1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현대차가 유일한 상속인인 75세 어머니한테 이 소송을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빚을 승계해서 갚아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한 겁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인데요?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서 2억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송 씨가 이미 소송에서 이겨서 정교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파업으로 인한 회사 손해는 이미 회복됐다고 봤고요. 사실상 법적 책임이 거의 사라진 셈인데도 이렇게 유족한테 책임을 묻는 거, 이걸 두고 한겨레는 굉장히 비정하고 반인권적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걸 생각해보게 하네요. 그렇죠. 이게 또 마침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합법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면책해주자는 그 법안 논의하고도 딱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자, 오늘 사설들 쭉 훑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중동박 위기가 우리 안보,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적 선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새 정부 출범했지만 여야 협치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는 정말 시급한 과제고요. 또 마지막에 본 현대차 사례처럼 노동권이나 기업의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당신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오늘 본 사설들이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국제정세 변화가 당장 내 삶에 또 우리 경제, 정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부가 한편으로는 사용법 개정에서 주주 이익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 같은 기업들한테 상생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기부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기업들은 이런 사회적 기여에 대한 압박과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법적인 의무 사이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갈까요? 만약 주주들이 정말 법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하면 기업이나 정부는 또 어떤 입장에 놓이게 될지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다시 정의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